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 글쓰기와 말하기 강의의 핵심이자 중추인 논리 공부에 돌입하겠습니다. 이전에 좀 부족했던 것은 논리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보강하기로 하고 또 그때 필요한 표현의 문제, 정서법,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문제들은 사이사이 끼워 넣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추론 그리고 3단 논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3단 논법은 추론의 일부입니다. 그럼 추론이라는 건 뭐냐? 이건 결론 짓는 방법입니다. 문장이 정확하고 표현이 적절한데도 설득력이 적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글이 있는가 하면 특출난 문장이나 뛰어난 표현 기교가 없는데도 공감이 잘 되는 글이 있습니다. 표현이 능숙한데도 공감이 잘 안 되면 그건 바로 적절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표현이 좀 미숙하더라도 왠지 공감이 잘 되는 글은 거기에 합리적인 논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를 설득하는 글, 그리고 듣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논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논증에는 반드시 추론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추론이라는 것은 결론 짓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글을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마지막 부분 결론이 아니고 하나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 근거와 주장 또는 근거와 결론의 한 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문단에 하나의 이 추론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용어에 대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제, 전제 이런 말들을 좀 쓰는데 최소한도로 그 용어의 개념은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직접 판서보다 오늘은 좀 자막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근거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죠. 근거. 네. 어떤 주장의 바탕이 되는 예나 이유를 말한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예시라고도 하고 예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예시와 예증은 풍부하면 좋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글을 길게 쓸 때 얘기지 짧은 글을 쓰는데 뭘 예시와 예증을 풍부히 해요. 그런 문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유라는 것은 이제 이 사전 판단, 전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다음 명제라는 건 뭐냐? 이 명제는 어떤 판단을 문장화한 것을 명제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단에는 뭐 사실 판단도 있고 가치 판단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 꽃은 아름답다 하면 이건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나 꽃은 식물이다 하면 사실 판단. 이런 게 명제예요. 근데 명제 중에서 앞에 나오는 명제, 이걸 전제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용어는 한번 함께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은 이 대전제 그리고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2단 논법도 있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꼭 익혀야 할 것은 3단 논법이고, 한편의 글에서 3단 논법이 한두 개만 들어있어도 대단히 그 글이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론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실한 주장을 도출해내거나 이성적인 전제로부터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인데요. 근거로부터 주장을 도출하고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필연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필연성이라는 건 100%를 얘기해요. 필연성이 부족하거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추론은 오류가 게재된 부당한 추론이 되는 겁니다. 추론에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연역 추론은 추론의 정통 형식으로 결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다른 명제를 먼저 제시하는 방법인데, 이때 근거가 되는 명제를 전제라고 하죠. 전제라는 것은 앞에 두는 명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전제가 참인 것이 밝혀지면 결론 역시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실제 문장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장하는 논증, 이걸 연역 추론이라고 하고, 이 연역 추론은 짧은 글에서 명확한 논증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추론의 대표적인 두 번째 것으로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이 귀납 추론은 실험, 조사, 관찰, 통계, 예시, 유비 추리 등의 방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 경우에 실험, 조사, 관찰 등에 사용된 자료의 질과 양에 따라 추론의 정당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풍부한 예증이라야 한다. 그러나 풍부한 예증에는 지면 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긴 글, 원고지로 50장, 100장 되는 논문을 쓸 때는 이 귀납의 방식이 요긴 한데, 보통 우리가 SNS 같은데 한 서너 개 문단 정도의 글을 쓰는 데에는 풍부한 예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증 하나만 해도 한 문단인데.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귀납 추론은 그 예시 또는 예증의 양이 적으면 그 논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귀납 추론은 100% 이 필연성의 법칙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사전에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반복되는 근거, 보강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얻는 것이 귀납 추론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통 추론 방식은 아니었지만 근현대에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험, 관찰, 조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력한 추론 방식 중 하나로서 경우에 따라 연역 추론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현대에 들어서 이제는 연역 추론보다 귀납 추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역 추론을 중시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철학. 네.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100% 필연적인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없습니다. 네. 다 확률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뉴턴의 물리법칙이 통용되는 때에는 100% 이 필연성의 법칙이 아주 중요했지만, 이제는 양자역학의 물리적 세계에서 확률의 근거에서 이 결론을 내게 됨에 따라서 귀납 추론이 훨씬 사실은 중요해졌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한번 하나씩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연역 추론이 있습니다. 모든 현자는, 여기서 현자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현자는 산의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를 읽는다. 약간 이 수사학이 개입된 표현이긴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연의 이 사물에서 이 우주의 법칙이나 그 우주 전체의 어떤 객관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자연의 일부를 보고도 우주를 읽는다는 이 대전제가 제시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 제시됩니다. 장자라는 철학자입니다. 네. 장자는 현자였다. 그러니까 현자가 여기서 겹치죠. 네. 자, 그러면 이미 세 개가 나왔어요. 현자,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에서 우주를 읽음, 그 다음에 장자. 세 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명확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장자는 상의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를 본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현자는 우주를 본다. 장자는 현자다. 그러므로 장자는 산의 돌멩이에서 우주를 본다. 대전제와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연역추론인데요. 앞에 전제가 참이면 뒤에 결론 역시 저절로 참이 돼요. 정당한 논증입니다. 100% 필연성의 법칙이 충족돼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두 번째 이 전제에서는 장자를 얘기해놓고 갑자기 여기다가 그러므로 맹자는 해버리면 엉뚱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그 문장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쓰는 글에 들어가 있으면 대단히 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연역 추론과 대비되는 귀납 추론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귀납 추론입니다. 옥경이는 나를 보면 미소를 짓는다. 또는 뭐 미소를 띈다. 그래서 미소를 띈다 할 때는 이 띄답니다. 자, 글 쓸 때 표현의 정확성 문제는 사이사이 끼워서 얘기하겠다고 했죠. 띄다가 있고 띄다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띄예요. 자, 옥경이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 자, 이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험, 조사, 관찰, 통계 중에서 뭐예요? 관찰이죠. 관찰입니다. 관찰의 사례를 하나 근거로 제시했어요. 그러놓고 나서 그러므로 옥경이는 나를 좋아한다. 자, 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관찰이 부족해. 성급한 결론이죠. 네. 성급한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결론이 성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옥경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려면 이 관찰, 근거가 훨씬 보강돼야 된다 그겁니다. 네. 나를 보는 옥경이의 눈빛이 막 언제는 막 타는 듯이 이글거리고 또는 옥경이가 나만 만나면 뺨을 막 자꾸 손으로 만지는데 내 뺨을 쓰다듬고 싶어서 그렇다는 둥 또는 옥경이의 그 일기장을 훔쳐본 순경이의 증언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옥경이가 나를 좋아한다. 근데 이런 식의 결론을 내면 옥경이가 웃지도 못하겠네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귀납추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근거들을 대고 결론을 내는 이 귀납의 논증은 어렵지 않죠. 쉬워요, 다. 근데 다만 연역은 이제 대전제를 만들 줄 알고 소전제를 넣을 줄 알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 연역 추론에 해당되는 사례를 몇 개 외워두시면 글 쓸 때 거기에 응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연역 추론 몇 개를 더 공부하고 연역 추론을 약간 변형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논리가 수학은 아니죠. 물론 논리는 수학적 사고지만 또 글쓰기는 또 수학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변형된 연역 추론도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또 다른 연역 추론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중시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네. 이 논리에는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연역의 장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비거리를 제공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 대전제가 엉터리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네. 이 대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를 A라고 보세요. A. 네. 그리고 인권을 중시한다 할 때 인권이 B야. 자, A는 B다.
꼴이 됐죠. 네. A는 B다 꼴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C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C는 A입니까? B입니까? A. 그렇죠. A죠. C는 A.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C는 A와 B가 같은데 C는 A와 같으니까 C는 B다. B가 이게 그 연역 추론입니다. 이런 걸 이제 정원 삼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용어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너무 쉽잖아요. A는 B다. C는 A다. C는 B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중시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이런 주장을 하지 말고 앞에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의 문장 정도를 넣어주면 이 글이 대단히 탄탄한 논리의 글처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참 저는 그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인들의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상당히 유명한 그 국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구려는 왜 삼국 통일을 못했는가? 그러면서 신라와 백제 두 나라를 합친 힘보다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 근거를 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또 이런 말도 해요. 왜 그 역도 선수는 180kg을 들었는데 200kg은 못 들었을까? 그 이유는 180을 들 수 있는 힘은 있지만 200kg을 들 수 있는 힘은 없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런 거. 그런 게 다 논리적 오류라는 인식을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이런 건 다 이 선결 문제 해결의 오류, 순환 논점의 오류인데 그걸 오류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한국 SNS 공간은 오류의 지상낙원입니다. 그냥 오류로 점철돼 있어요. 한국 뉴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논리를 조금 기초를 공부하고 우리가 논리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세상이 달라지고 화법이 성숙해지리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그 연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재 정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는 사람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 그러므로 독재 정치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준다. 자, 그래서 독재 정치는 자유를 억압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B를 이제 끌고 왔어. B를 이어서 자유는 생명처럼 소중해. 그렇죠? 네.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 독재 정치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억압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너무 뻔하죠. 결론을. 그러므로 독재 정치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억압한다. 이러면 너무 뻔하니까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바로 여기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억압한다를 약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명적인 해악을 준다. 자, 이러면 바로 A는 B, 그리고 B는 C. 자, A는 B, B는 C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A는 C죠. A는 C 꼴로. 네.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반말로 이렇게 썼잖아요. 존댓말이 아니고.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구술 면접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가 독재 정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라. 자, 이런 문제를 받았어. 이럴 때 뭐 저기요 하고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아니라 독재 정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사람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억압하죠. 자유는 사람에게 생명처럼 소중하죠. 그러므로 독재 정치는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딱 답해보세요. 완전히 무슨 똑소리 나는 논리소년이 출연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거. 바로 이 문장의 끝부분을 상대 높임, 존댓말로만 바꾸면 이 3단 논법이 말 그대로 이 대화체의 언어가 된다. 네. 가급적이면 말과 글은 일치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죠. 자, 이번엔 좀 더 변형시킨 3단 논법을 하나 더 보죠.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폐륜이라고 한다. 자, 윤리에 반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폐륜 그러면 좀 상당히 센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윤리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윤리 앞에 비자만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륜이란 말도 있는데, 그죠? 네. 요건 요즘 들어서 좀 어떻게 특정한 행위에다만, 뜻이 이렇게. 원래 윤리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넓은 뜻의 말인데, 이것이 네. 지칭하는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의 축소라고 해요. 어의 축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의라는 것은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변화, 전성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아주 특정한 행위를 이제는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폐륜하면 이거 굉장히 센 말입니다. 네. 폐륜, 망칠 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앙드레지드의 소설 가운데 패덕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앙드레지드 아시죠? 좁은 문, 전원교양학, 패덕자, 망칠 패자예요. 이 폐륜이라는 말을 쓸 정도가 되려면 좀 심각한 수준이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남편의 뒷머리를 망치로 내리친다든지 예전에 보니까 여러분 저쪽 양평 쪽에 가면 이 질의 높이하고 양쪽으로 있는 그 물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만 틀리면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놈이 지금 마누라 보험금을 타려고 옆에 싣고 우리 드라이브 가자 해놓고 이제 딱 빠졌어. 딱 빠지고 저는 자동차에서 이제 나왔는데 자기 마누라가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려고 하는 마누라를 막 자동차 속으로 집어넣었던 그런 놈이 있는데 그런 놈들을 이제 폐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말이 좀 세죠. 이걸 폐륜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폐륜은 헌타이어를 폐륜이라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폐륜이라고 한다 하고 대전제를 했어요. 자, 폐륜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가지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네. 그죠? 저도 아이들 많이 키우면서 제가 가장 세게 했던 말, 너 그러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야. 이러면 아주 센 말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예요. 아까 제가 폐륜의 예를 얘기했죠. 자,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자, 여기서 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A야. 네. 그리고 폐륜이 B야. 그러면 A의 반대는 뭐야? 윤리일 거 아닙니까? 네. 반윤리가 A니까 네. 윤리는 마이너스 A가 된다 그겁니다. A가 윤리의 반이니까 윤리는 반대니까 그러면 폐륜 인간이기를 포기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의 반대가 뭡니까? 인간임을 확인시키는 거죠. 네. 확인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폐륜은 여기서 폐륜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C예요. 그런데 윤리가 됐으니까 윤리에 반하는 행위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A죠. 네. 그 다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C니까 인간임을 확인시키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연역은 A는 B다. B는 C다. C다. 고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C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결론에서 윤리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 주어로. 결론의 주어를 윤리로 삼으려고 한다. 그겁니다. 그럼 미리, 여기서 반대되는 말을 먼저 써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착상이 글을 쓸 때 빨리빨리 듣는 사람하고 이게 안 듣는 사람하고 글의 정확도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실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오늘 제시하는 거 한 서너 개만 외워놓으셔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논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언 3단 논법을 나름대로 변형시킨 정언 아주 똑바로 말하다 변형시킨 사례를 좀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3단 논법 가언 3단 논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언 3단 논법은 이거 가정에서 말하다. 가정에서 말하다. if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에서 가정법 배웠잖아요. 가정법 중에 제일 유명한 가정법이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가겠다죠. 가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라면 이게 가정법 문장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가정이죠. 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면 먼저 나왔으니까 전권. 땅이 젖는다. 뒤에 나왔으니까 후권입니다. 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참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자, 그런데 비가 왔다 해서 전권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사실 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워낙 염두에 안 두니까 이런 글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서 땅이 젖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이 전제적 장치를 하면 글이 훨씬 풍요롭고 논리적이 된다 그겁니다. 자, 비가 오면 땅이 젖어. 그런데 비가 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젖어. 땅이 젖었죠. 네. 땅이 젖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언 3단 논법인데 이게 이제 이것은 PQ로 하겠습니다. P라면 Q다. 대전제. 그런데 P다. 결론. 그러므로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상당하게 복잡한 논법이 전개되면서 조금 이 논리적 오류도 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논리적 오류를 공부할 때 전권 부정의 오류와 후권 긍정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일단 이 정통 가언 3단 논법, 정통 가언 3단 논법만 먼저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언을 말했고, 그 다음에 가언을 말했어요. 세 번째로는 선언이 있습니다. 네. 이 선언은 김희동님 선언할 때 선언이 아니라 초이스, 선택해서 말한다. 선택해서 말하니까 가언이 if 문장이라면 선언은 or 문장입니다. 뭐뭐든지 또는 뭐뭐거나 이런 문장을 이 선언문이라고 해요. 자, 선언 3단 논법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언 3단 논법.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원내 대표거나 OR이 쓰였죠? 네. 사무총장이다. 그렇죠? 네. 지금 P, OR, Q 이렇게 문장이 나왔죠? 네. 자, 그런데 성명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발표했어요? 원내대표가 발표했죠? 원내대표다. P다. 자, 그러므로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Q가 아니다.
아니다. 이걸 선언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P 아니면 Q다. 그런데 P가 했다. 그러므로 Q가 아니다. 자, 이걸 선언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건 나중에 논리 공부를 할 때 따로 얘기를 하고 우선 정통 선언 논법, 선언 3단 논법 이것만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PORQ에서 P 그러므로 마이너스 Q. 자,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선언 3단 논법 이것이 뭔지를 충분히 익히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3단 논법을 간단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 좀 미진했던 거, 그 사이시옷 공부를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틈난 대로 좀 끼워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이시옷이 좀 어려운데 한 번 정도 그냥 익혀두시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칫솔과 치과의 차이를 치약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였고 네. 시 쓰였고 여기에서는 안 쓰였죠. 네. 자, 이건 이제 시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이건 한자어다. 한자어지만 이 칫솔에서는 치는 한자어지만 소리 고유어다. 그러므로 둘 다 고유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 즉 고유어가 하나 이상 있으면 사이시옷을 쓰는 게 원칙이다. 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길 고유어고 가는 한자어죠. 이걸 왜 사이시옷을 안 쓰죠? 사이시옷을 넣을 자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현대의 사이시옷은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받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네. 15세기에는 쓰였어요. 네. 15세기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시옷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어쨌든 15세기까지 지금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대 국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더 큰 전제 사이시옷은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어색해요. 바뀐 맞춤법 이런 것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교는 한자어고 길은 고유어인데 쓰이는 겁니다. 네. 어색하다 그겁니다. 근데 어색하냐 안 어색하냐는 많이 쓰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는 고유어죠. 네. 잎도 고유어죠. 네. 그러니까 쓰는 겁니다. 나무의 잎에서 이런 자 이건 안 썼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등으로 끝났으니까 쓸 수가 없는데 여기에 사이 시옷은 없지만 사이 소리는 들어가 있어요. 등불.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발음할 때 뿔이라고 발음하죠. 네. 바로 이것이 사이 소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음아, 된소리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이 소리 현상이에요. 이런 것도. 네. 예를 들어 된소리제기는 이런 거예요. 이걸 먹고라고. 이건 된소리제기. 사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생각 들어도 이런 거 잘 따져서 조금 익혀두면 재밌어요. 원리를 알면 관형격 이거의 역할을 하는 이 사이 소리가 사이 시옷이 있고 그냥 소리만 나는 사이 소리가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다들 어렵다고 하고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언어라는 건 소통만 하면 됐지
뭘 그렇게 국문과 나온 놈들이 뭐 이런 걸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한국어 정서법을 공부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고유어, 토박이 말, 고유어가 하나 이상 얘는 쓰는데 그 전에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이 사이시옷은 한자어끼리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걸 시옷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안 쓰고 초점, 발음만 초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가가 따른다 할 때 대가가 있고, 전문가 할 때 대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발음이 하나는 대가로 나고 하나는 대가로 나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른다. 이럴 때는 이제 요것이 사이소리 역할을 해요. 요걸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언제 바뀌었는데 이걸 계속 뭐 영락 없어요. 나이 한 50 된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 꼭 들어가요. 대가, 초점. 쓰지 말고 초점, 대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거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학자라는 사람들도 대단히 불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무능한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 분야를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법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법 전문들 읽어봐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애매모호. 그렇죠.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사이시옷의 사용법을 국어학자들이 이 규정을 하면서 둘 다 고유어거나 하나만 고유어면 사이시옷을 쓴다. 사이시옷은 관형격조사 의의 역할을 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배탈이 있고 뱃살이 있습니다. 뒤태가 있고 뒤풀이가 있고 뒷마당에 있어. 자, 여러분들 여기는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여기는 썼죠? 네. 이건 안 썼죠? 네. 이것도 안 썼죠? 여기는 썼죠? 이것도 간단해요. 왜냐? 배탈할 때 티읕, 그 다음 뒤태할 때 티읕, 뒤풀이할 때 피읕. 이게 뭡니까? 이게 거센 소리 아닙니까? 거센 소리. 네. 자, 위층, 윗마당, 치읓. 이런 건 거센 소리 아닙니까? 네. 뭐 키읔, 티읕, 치읓. 이런 게 다 거센 소리. 격음이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격음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된 소리를 경음, 딱딱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를 격음, 거친 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 다 고유어로 한다고 격음을 거센 소리, 경음을 된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나오면 안 쓰는 거예요. 왜냐? 이미 뒤풀이 해가지고 발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나올 때 이렇게 뒷마당, 위층 해서 특히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네. 뒤풀이. 다이슛. 집어넣는다 그겁니다.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이 고유어면 쓴다. 두 번째로, 뒷단어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로 시작되면 안 쓴다.
여기까지는 쉽죠? 네. 문제는 이 한자어끼리 둘 다 한자어인데 6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실력 없는 전문가들은 항상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안 쓰는데 그래도 쓰는 6가지가 있다. 그래서 곶간, 퇴간, 새빵, 찻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숫자, 횟수. 자, 6가지는 예외입니다. 곶간은 뭔지 알죠? 택간은 이건 화장실 택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새빵, 찻간, 숫자, 횟수 6가지 예외만 사이시옷을 쓰는데 뭐 이런 걸 또 예외로 해놔. 이것도 그냥 새방으로 쓰고 발음만 새빵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국어학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본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불합리한 점도 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찻간은 써. 찻간을 쓴다면 기찻간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네. 이 국어학자들이 이 머리가 옹졸하게 굳어가지고 지들이 정한 거 아니면 다 아니래. 그래서 찻간만 쓴다 해놨으니까 기찻간은 안 쓰는 거예요. 새빵. 짜증나요. 아주 걔들하고 토론하면, 걔들하고 얘기하면 좀 국립국어원이라는 데 있죠. 별로 잘 알지도 못해. 꼭 그냥. 그 다음에 새빵? 그러면 전새빵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오로지 예외. 이 6개. 자, 여기에서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시는 차 있죠? 네. 마시는 차도 사실은 차 다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차를 얘기하는 한자어는 다죠. 다방할 네, 때 다. 네. 그런데 다시. 그 다방의 다를 차라고 발음하는 것이 한자어냐 고유어냐. 이건 사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해 봤더니 고유어 한자어 기준도 없고 무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거 얘기하면서 한자어 쓰지 말고 뭐 토박이나만 쓰자고 주장하는 무슨 뭐 백기환이라든지 이호덕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최연배 같은 사람들 쓸데없는 짓거리들 많이 했다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옛날 한겨레도 뭐 가끔 이 논설을 쓰는 그 사람도 무슨 뭐 나름대로는 좋은 고유어를 이렇게 발굴해 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또 한자어고 대간절 하나의 언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저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고유어, 외래어 구별합니까? 이건 라틴어야. 이건 이태리에서 왔어. 그 바보 같은 짓을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는 난해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읽고 재미있다고 하는 놈들은 내가 보기엔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그 영어로 읽으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걸 영어로 읽을 만한 실력을 가진 영문학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50페이지 이상을 못 읽고 한 여러 차례 그만두다가 그 중간 부분만 영어로 좀 읽었던 부분인데 그나마 영어로 읽으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면 그런 걸 영어로 읽으려고 시간을 보내겠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는 7만 어휘의
외래어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 확실한 주장인지는 몰라도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도 그렇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그 피네건스 웨이크 피네건의 잠 못 드는 밤 피네건의 경야라는 대하 소설이 있는데 그건 번역하는데 한 4-5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뭐 26만 개의 외래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놈마다 일일이 셌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외래어 고유어 구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식품을 먹거리라고 해야지 그게 뭐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말입니까? 그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자어 고유어가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 고유어가 좋을 때도 있고 한자어가 좋을 때도 있고 네. 근데 막 너무나 의도적으로 막 한자어를 막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의도적으로 이 고유어만을 많이 쓴다든지 하면 어색하죠. 여러분 언어에서 제일 나쁜 것이 어색한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여기까지 지금 말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다방할 때 다를 차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유어냐 한자어냐. 한자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 다자가 있으니까 차다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잔도 한자예요. 이것도 한자라고 보면 이건 안 써야죠. 그죠?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 때. 이걸 고유어라고 봐가지고 차잔이라고 쓰는 거예요. 고유어로 봐가지고. 근데 이걸 한자어로도 볼 수가 있어. 한자어로 오면 그러면 짜잔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알고 틀리는 것과 모르고 틀리는 것에 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한자어는 안 쓰는 게 원칙이 돼 이 6개는 쓴다. 네. 요 정도를 한번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암기하는 좀 기회를 좀 가지세요. 예전에 그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나이 80 넘어서 그 전 세계 1000개 산의 이름을 이렇게 암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누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억력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는 노력 같은 걸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어 표현의 정서법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